안녕하세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일을 겪게 된 30대 주부입니다. 전 결혼한 이후 정말 행복 그 자체였어요. 시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서 시집살이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형님이 생긴 순간부터 저의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저의 속사정을 마음 편히 터놓고 말할 곳이 없어서 사연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일 의지되는 사이가 바로 동서지간이라고 하잖아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 마음은 며느리가 제일 안다고 형님이나 동서가 자기 자신 마음을 제일 잘 알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도 많아서 결혼하고 난 이후 남편 말고 제일 많이 의지되는 사람이 동서지간이라고 들었어요. 전 결혼하고 나서 형님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저 혼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도 빨리 형님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긴 했어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좋은 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며느리로 지내다 보니 좀 힘든 부분도 가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집안 행사가 있으면 며느리가 저 혼자라서 그걸 모두 감당하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거든요. 다행히 시어머님이 그런 제 마음을 알아준 덕분에 다른 사람들 비한다면 고생을 덜 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속으로 빨리 형님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요. 제 남편에게는 연년생 형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주버님보다 동생인 제 남편이 먼저 결혼하게 됐었는데요. 아주버님은 원래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던 비혼주의자였기 때문에 형이 결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히 우리 보고 결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의 제일 걱정거리가 장남은 대체 언제 결혼하나 이건데요. 그 정도로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죠. 제가 몇 번 주선 자리를 만들었는데도 끝까지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비혼주의자가 많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혼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6, 7년이 된 상태에서도 결혼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결혼 안 할 생각인가 보다. 이 집안 며느리는 나 혼자겠구나.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 생각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갑자기 아주버님께서 결혼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 전부 집에 경사 났다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이제 나에게도 남편이 아닌 의지하고 친구처럼 지낼 형님이 생기는구나 좋아했었는데 저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아주버님께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부모님 댁에서 다 같이 모인 적이 있어요. 근데 전 형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썩 굳었습니다. 형님도 마찬가지로 분명 저를 보고 많이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 이유는 형님이 저의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인데요. 고등학교 동창이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좋아할 만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형님과 전 같은 고등학교 같이 나온 동창이지만 저와 전혀 친하지 않았고 오히려 앙숙이었어요. 그 이유는 형님께서 저의 친한 고등학교 친구를 심하게 왕따시켰던 주동자였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친한 제 친한 친구를 정말 심하게 괴롭혔답니다. 요즘 학교폭력 주제를 다룬 드라마 덕분에 학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만큼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도 생겼고요. 형님은 고등학교 시절 제 친구에게 했던 행동들은 정말 끔찍했어요.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제 친구에게 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체육 시간에 입어야 할 체육복을 모두 찢는 일도 서슴없이 해왔던 아주 나쁜 친구였습니다. 결국 지친 제 친구는 졸업을 앞뒀음에도 다른 학교로 전학 갔어요. 다행히 그런 제 친구를 받아준 학교가 있었고요. 제 친구가 전학 간 이후로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었지만 그 당시 졸업을 곧 앞두고 있던 때라서 다른 친구를 괴롭히거나 하지 않았어요. 전 그런 형님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하게 가만히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그런 형님의 정체를 모르다 보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형님도 마찬가지로 예전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여우처럼 콧소리를 내며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잘 보여야 하기 때문이겠죠. 전 잠깐 시간이 날 때 그런 형님을 따로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오랜만이다. 너가 규환 씨 동생 와이프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너가 이제 내 동서가 되는 건가? 아무래도 고등학교 친구가 가족이 되는 거라서 좀 편하겠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너 정말 이 결혼할 생각이야? 왜 하필 내 아주버님이랑 결혼하는데? 너 우리 아주버님 아니더라도 결혼할 사람 충분히 많잖아. 그러니까 당장 헤어져. 너가 뭔데 헤어지래? 너 혹시 예전에 내가 너 친구한테 했던 행동들 때문에 그러는 거니?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 일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냐? 그리고 내가 너 괴롭힌 것도 아닌데 왜 너가 흥분하고 그래? 오바 좀 하지 마. 너도 알고 있네. 너가 내 친구한테 잘못한 짓들 말이야. 그럼 아주버님한테 다 말해도 되는 거네? 알겠어. 너가 그렇게 당당하면 내가 솔직하게 말해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겠다. 야, 너 진짜 말할 생각은 아니지? 이 결혼 못하게 되면 내가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 너 그 입 조심해. 너 때문에 이 결혼 못하게 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알겠어? 형님은 자기 결혼 망치면 절 죽이겠다는 말도 서슴없이 했어요. 그래도 전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고 제 남편에게 먼저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기야, 있잖아.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어. 형님들 분과 관련된 이야기야. 어? 무슨 얘기? 사실 형님들 그 사람이랑 나랑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거든? 근데 그 사람 내 친구 왕따 당하게 만든 주동자야. 그것도 아주 심한. 그래서 난 그 여자랑 아주버님이랑 결혼 절대 안 했으면 하거든? 며칠 전에 아주버님이 결혼 허락 받겠다고 왔었던 날 기억하지? 그날 내가 그 여자한테 따로 결혼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더니 이 결혼 방해하는 순간 나 죽이겠다는 말도 했어. 내가 오지랖 부린다는 것쯤 충분히 알겠는데 이제까지 걔가 내 친구한테 해왔던 행동들 내가 전부 봤던 사람이다 보니 이 결혼 안 했으면 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렇게 못된 애가 아무리 개가천선했다고 해도 언제 또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거고. 당신 생각은 어때? 정말이야? 아무리 과거라고 해도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나도 반대야. 언제 다시 돌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당신은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 내가 엄마랑 형한테 따로 말해볼게. 부탁할게. 나 그 여자가 내 형님이 되는 꼴 절대 못 봐. 그 사람이 내 형님이 된다면 평생 아주버님 보기도 싫을 것 같아. 남편은 저에게 따로 얘기를 듣고 저와 같이 이 결혼에 대해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주버님과 어머님께 따로 이 사실을 말하게 됐는데요. 어머님은 팔짝 뛰며 이 결혼 반대라며 화를 내셨다고 해요. 학교 폭력이 얼마나 나쁜 짓인데 그런 짓을 했던 여자는 우리 집안 식구가 될 수 없다면서 결사 반대를 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아주버님의 의견은 달랐어요. 그건 그냥 과거일 뿐이라고. 지금은 성인이고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님이 크게 반대를 했음에도 결국 아주버님은 결혼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본인이 형님의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모른 척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형님이 알게 되면 괜히 저한테 불똥이 튀기지 않을까 싶다면서요. 전 앞으로 그 여자한테 형님이란 호칭을 써야 한다는 것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걱정이 됐는지 가족들 있는 앞에서만 형님이라 부르고 뒤에서는 편하게 이름을 부르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가족들 반대 속에서도 결혼하게 된 아주버님은 입이 찢어져라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았던 나머지 와이프를 아기처럼 대하더라고요. 원래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사람인데
결혼한 직후 형님 보고 편하게 집에서 쉬며 지내라고 직장까지 그만두게 했어요. 원래 형님은 전업주부가 꿈이라고 했거든요. 아주버님이 회사에서 나름 연봉이 높은 사람이라서 형님 한 명 일 그만둬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전혀 없거든요. 형님도 그거 노리고 결혼한 눈치였고요. 형님은 일을 그만둔 이후 마치 배짱이라도 된 것처럼 엄청 신나게 노는 눈치였어요. SNS를 보면 여행을 엄청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결혼하기 전에도 아주버님과 자주 해외여행을 다녔던 것 같더니만 결혼하고 난 뒤로는 아주버님과는 물론이고 아주버님이 힘들게 번 돈으로 친구들과도 비싼 호텔에 가서 놀거나 국내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 같았어요. SNS에 호캉스한 것부터 아주버님과 다녀온 해외여행, 친구들과 다녀온 국내 여행 사진을 매주 올렸습니다. 아무리 아주버님이 돈을 잘 버는 직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사치를 부리며 살아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아주버님의 지극정성 덕분에 형님의 씀씀이는 나날이 커지게 됐는데요. 여행은 물론이고 매주 피부 마사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기도 했답니다. 형님 용돈만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이라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난리도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평소 돈에 대해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아주버님께서 형님의 씀씀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됐는지 저 몰래 제 남편을 찾아갔다고 해요. 제 남편한테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없냐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동생아, 나 돈 좀 빌려줘라. 내가 요즘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살 수가 없어. 무슨 소리야. 형이 돈이 부족하다니. 형 한 달에 얼마나 돈 벌고 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래? 너 형수가 용돈을 너무 많이 쓴다. 한 달에 300만 원이나 써. 제발 그만 좀 써라 말해봐도 내 말을 안 들어. 뭐?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형이 돈을 잘 번다고 해도 한 달에 개인적으로 300만 원 쓰는 건 말이 안 돼. 제발 그렇게 쓰지 말라고 말 좀 제대로 해보지. 그러면 집을 나가는데 어떡하냐? 나도 미칠 지경이다. 형님이 쓰는 돈들 때문에 내야 할 보험비, 관리비 등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게 된 남편은 화가 나서 그럼 형님을 직장에 다니게 하든지 용돈을 줄이든지 하라고 했더니 그런 말을 하면 며칠 동안 집을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돈 빌려주려고 했던 마음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싹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아주버님께 정신 좀 차리면서 살라는 말을 한 뒤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아주버님을 만나고 난 뒤 저에게 이런 상황을 모두 설명해 줬고요.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데리고 사는지. 어느 날 형님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결혼한 후 처음으로 생기게 된 시어머님 생신날이었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하기 전 우리 부부 100만 원, 아주버님 50만 원씩 어머님 생신 선물로 주고 있었어요. 원래 어머님이 이것저것 선물 사오는 것보다 돈으로 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2명이니까 100만 원을 드렸던 거였고 아주버님은 결혼하기 전 혼자였으니까 50만 원씩 드렸던 거였고요. 우리 부부는 맞벌이 부부라서 100만 원 용돈 드리는 게 감당이 되었지만 아주버님 부부는 아무래도 형님이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100만 원까지 드리기가 좀 부담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버님은 결혼하고 난 뒤에도 50만 원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머님도 그걸로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어머님께 생신 선물로 용돈을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갑자기 형님의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여보, 어머님한테 준 봉투 뭐야? 좀 두툼해 보이네? 어? 돈이야. 엄마 이번에 생신인데 용돈 드려야지. 지난번에 엄마한테 돈 준다고 당신한테 미리 말했잖아. 얼마? 얼마 담았는데? 50만 원.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엄마한테 매년 생신 때마다 50만 원 드렸어. 50만 원?
10만 원만 드리면 되지. 뭘 50만 원까지 드려. 어머님 연세에 돈 얼마나 많이 쓰신다고 50만 원이나 드리냐고. 다음부터 10만 원씩만 드리자. 형님은 어머님, 아버님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인상 팍 쓰며 10만 원만 드리자고 말했어요. 사람 면전에 대고 대놓고 돈 많이 준다고 싫은 티 팍팍 내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어머님은 형님의 태도 때문에 이미 상처를 받았는지 웃고 있던 표정이 싹 굳었어요. 옆에 계시던 아버님도 마른 기침을 계속 하셨고요. 아주버님은 중간에서 많이 난처해 보였답니다. 형님,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께 드리는 돈인데 뭐 어때요? 자주 드리는 용돈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만 드리는 용돈인데. 동서, 말 이상하게 한다. 동선에는 맞벌이니까 50만 원은 아무렇지 않게 줄 수 있는 돈이겠지. 근데 우리는 홀벌이라 50만 원은 큰 돈이야. 그러니까 생각 좀 하고 말해. 야, 이 돈 안 받으련다. 꼭 내 생일날 돈 가지고 이 난리를 쳐야 되겠냐? 그네 너 돈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 큰아들 이제껏 돈 가지고 쫌생이처럼 굴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어. 우리 아들이 번 돈 가지고 왜 너가 생색이니? 솔직히 내가 알고도 모른 척 한 거 많다. 너 이제까지 내 아들 돈 가지고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고 너 피부과 다닌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너가 지금 다니고 있는 피부과 내 친구도 다니는 피부과야. 너 매주 그 피부과 출근 도장 찍는다며? 너 결혼하고 나서 직장 바로 그만뒀는데 무슨 돈으로 그 피부과 다니는 거니? 그 돈 다 내 아들 돈이잖아. 그래놓고 우리 큰아들이 엄마한테 생일이라고 용돈 좀 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어? 어머님, 이제 아들이 돈 벌고 어디에 쓰는지 간섭하면 안 되시죠. 이 사람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머님이 간섭했을지 몰라도 결혼했으면 이 사람 번 돈 이제 제가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 주는 용돈도 제가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너무 섭섭하게 느끼지 마시고 이해해 주세요. 그래, 그럼 이 돈 갖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앞으로 우리 집에 발도 들일 생각하지 마. 나한테 이 돈 주는 것도 아까우면 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도 모두 아깝고 그렇겠네. 앞으로 나 볼 생각하지 마. 알겠니? 네, 그럴게요. 어머님 그 말 꼭 지키시길 바랄게요. 여보, 당장 일어나. 우리 이제 앞으로 올 일 없을 거야. 당장 나가자고. 형님은 끝까지 어머님 말씀에 지지 않고 말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어머님 말씀대로 어머님을 평생 안 보고 살 작정인지 아주버님을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형님은 아버님이 제일 아끼는 도자기를 실수로 건드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본 아버님도 덩달아 화가 나셨어요. 우리 집에 개집에 한 명 잘못 들어와서 별의 별일이 다 생기는구나. 당장 이 도자기 값 물어내. 그리고 어디서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댔구야? 사돈이 널 그렇게 가르쳤냐? 어? 집에서 집안일 제대로 안 하고 놀고만 있는 주제에 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야. 평소 인자하고 화가 없기로 유명한 아버님까지 나서기 시작하자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원래 며느리 사랑이 깊은 분이세요. 그런 아버님이 화내기 시작하니까 형님도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화내기 시작하니까 가만히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던 아주버님도 뒤늦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 통장으로 도자기 값과 용돈이 같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아주버님이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도 상처를 크게 받은 어머님은 전화를 안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정작 형님은 어머님께 연락 한 통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과 형님네 부부는 거의 6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안 보고 지냈다고 해요. 중간에 있던 저희 부부만 난처하게 됐었습니다. 전 어머님께 자주 연락드려서 괜찮냐고 안부를 물으면 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며느리가 너 혼자였을 때가 제일 좋았다 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며느리 한 명 늘어서 편하고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행복이 줄어들고 하나도 편하지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어머님은 어른답게 두 사람을 모두 용서해 줬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일로 자식과 연을 끊고 살 수 없지 않냐고 두 사람을 모두 용서해 줬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하니 그제야 형님은 죄송하다는 말 딱 한마디만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머님은 그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형님이 이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하다 보니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형님에게만 비밀로 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시부모님께서 굉장한 부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우선 시어머님은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엄청난 분이라서 현금이 굉장히 많으신 부자였어요. 원래 기존에 저축을 잘하신 편이기도 하지만 그 돈을 불리기 위해서 부동산과 주식 공부를 엄청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은 땅과 건물이 굉장히 많으세요. 원래 시아버님 집안 대대로 엄청난 부자라고 해요. 그래서 대대로 물려받은 건물과 땅이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잘 유지해온 시아버님도 대단하시죠. 건물, 땅, 현금이 많은 시부모님은 돈이 많다는 걸 티를 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엄청 검소하게 사시는 편인데요. 그래서 연식이 오래된 빌라 20평대에 살고 있을 정도였어요. 저도 처음에 시부모님을 뵀을 때 돈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중요한 자리에 갖고 나갈 명품백 딱 하나만 갖고 계실 정도예요. 금반지, 금목걸이도 오래전에 맞춘 거 하나 빼고 없더라고요. 제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뒤로 약 2년 정도 지난 후에야 어머님이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주셨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내 사람이 되어야 본인들이 돈이 많다는 걸 알리는 편이랍니다. 남편과 아주버님께도 절대 자신들이 돈이 많다는 걸 어디에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해요. 이 많은 돈들 유산으로 받고 싶다면 말이에요. 시어머님께서 저한테도 당부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로서 너무 잘하고 있고 이제 자신의 가족이 될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했지만 이 사실 어디에 가서도 말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형님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고요. 저도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돈이 많다는 걸 알고 나서도 그 돈을 절대 탐내지 않았어요. 어머님과 아버님도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제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게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요. 어머님은 형님이 큰 며느리로서 잘한다면 본인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터놓고 싶었다고 하시지만 어머님이 봤을 때 형님이 워낙 돈을 좋아하고 본인에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서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형님께 굳이 알릴 필요까진 없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형님 성격상 분명 어머님, 아버님이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 태도가 180도 바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일 하나가 크게 터지게 됐었는데요. 어머님이 결혼식을 가야 할 때였어요. 시부모님과 가까운 친척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자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같이 결혼식을 다녀온다고 했고요. 어머님이 아무래도 현금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돈을 절대 아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의 자녀 결혼식에 간다고 했을 때 축의금만 무려 300만 원을 낸다고 준비했다고 들었고요. 결혼식 전날에 미리 300만 원 현금을 봉투에 담아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잠시 외출을 하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봉투에 담아둔 축의금 300만 원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어머님께 급하게 전화가 왔었어요. 300만 원이 없어졌다고요. 저와 남편, 시아버님까지 그 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었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일단 급하게 300만 원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결혼식에 갔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300만 원이 갑자기 사라지자 결혼식에 간 당일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결혼식을 다녀오고 난 뒤 어머님은 집에 있는 CCTV를 돌려봤다고 해요.
전 어머님 집에 CCTV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님 집 현관문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집에 현금이 많은 편이라서 집 앞에 CCTV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CCTV를 설치한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지 않았었고요. 어머님은 CCTV를 돌려봤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CCTV 영상을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축의금을 가져간 범인은 바로 형님이기 때문인데요. 축의금이 사라진 날 형님이 급하게 돈 봉투를 가지고 나가는 게 영상에 모두 담겼다고 해요. 그 영상을 보게 된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이번에만 돈을 훔쳤던 게 아니라 이제껏 어머님의 돈을 조금씩 티 안 나게 가져가서 쓰고 있던 거였어요. 어머님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님 서랍 안쪽에 현금이 많다는 걸 우연히 확인했던 형님께선 조금씩 가져갔던 거였더라고요. 어머님은 돈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이미 눈치챘었지만 크게 터치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영상으로 모든 걸 알게 된 어머님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다네요. 계산해보니 형님이 가져간 돈만 무려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 전부 알게 된 어머님은 그날 당일 형님네 부부와 저희 부부를 모두 호출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형님의 표정은 순진무구했었는데요. 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보자마자 뺨을 때리셨어요. 우리 집에 도둑년을 뒀었네. 너 이제까지 내 돈 조금씩 가져갔었더라. 근데 겁도 없이 이젠 대놓고 300만 원 담긴 돈 봉투를 그냥 가져가? 너가 사람이니? 어떻게 그걸...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제가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잠깐 미쳤나 봐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너 시엠이 돈을 훔쳐. 당장 그 돈 돌려놔. 알겠어? 이제껏 이딴 년을 내 큰 며느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더니 내가 미쳤지. 더 길게 생각할 것도 없다. 너희들 당장 이혼해. 우리 집에 이딴 도둑년을 내 며느리로 둘 수 없어. 어머님, 저 이 사람이랑 절대 이혼 못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머님 돈 많이 훔치지도 않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면 앞으로 죽을지도 몰라요. 민규한, 너 이 엄마 말 들었어, 못 들었어? 이 도둑년이랑 이혼 안 할 거야? 이 계집년이 내 돈 훔쳐간 게 1,000만 원이 넘어. 그동안 너 돈 빼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돈까지 탐냈다고. 너 얘랑 이혼 안 하면 나랑 평생 못 보고 살 줄 알아. 나 얘 내 며느리로 뒀다가 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아. 고민 좀 해볼게요. 일단 저 이 사람과 따로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엄마, 일단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당신 당장 나와. 나랑 얘기 좀 해. 아주버님도 어머님처럼 많이 화가 난 모양인지 어머님의 말씀을 모두 듣고 형님을 데리고 나갔어요. 어머님께 따로 들은 얘기지만 아주버님 그날 엄청 화가 난 나머지 형님께 손까지 올릴 뻔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때리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형님이 임신을 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아주버님이 이혼하자고 말한 뒤 자신을 때리려고 하니 그 순간 지금 임신한 몸이라고 책임지라고 말했다네요. 아주버님은 그 말을 듣고 더더욱 이혼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이유는 아주버님께서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여보, 나 임신했어. 당신 애 가졌다고. 그런 나 때리기까지 한다고? 어디 한번 때려봐. 당신 애 가진 사람인데 때릴 수나 있겠어? 임신을 했다고? 그 애가 내 애라는 증거 있어? 어디? 당신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 모양인데 나 무정자증이야. 애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그런 내 아이를 가졌다는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무정자증이라니. 그런 사실을 나한테 말 안 하고 결혼했다는 소리야? 지금 그게 중요해? 나랑 결혼한 당신이 다른 남자 아이를 가지고 왔는데 당신 지금껏 누구랑 침대에서 뒹굴고 왔길래 그래? 다른 남자랑 침대에서 뒹굴고 와놓고 그 애가 내 애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와,
이런 여자를 내 와이프라고 데리고 산 게 더럽고 수치스럽다. 당신 용서해줄까 잠시 생각한 내가 등신이지. 아주버님이 예전에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해요. 예전에 친구와 축구를 하다가 친구가 찬 축구공에 맞은 적이 있는데 이날 이후 후천적으로 정자를 생성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없고요. 형님께서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 낳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었기에 아주버님이 그런 형님과 마음 편히 결혼하게 되었던 거였고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형님께선 아주버님의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였는데요. 그 말이 아주버님한테 통할 일은 당연히 없죠. 결국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하게 됐습니다. 혹시 몰라서 아주버님과 형님은 같이 산부인과에 갔다고 들었어요. 형님은 임신한 게 맞았고 아주버님은 역시나 정자 생성이 안 돼서 임신 불가능한 상태였고요. 왜 자신의 엄마 돈을 훔쳤냐고 물었는데 아주버님에게 받은 300만 원 용돈도 부족하다고 느껴 어머님의 돈도 결국 훔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형님과 합의 이혼을 하면서 당장 돈부터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았던 형님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어머님께 2천만 원을 갚게 됐습니다. 형님의 친정 부모님은 여유가 있는 집안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있던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형님 대신에 갚아준 거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형님은 아무래도 아주버님과 살면서 직장을 다니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혼하면서 한 푼도 갖지 못한 상태로 쫓겨나가게 된 거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까지 흥청망청 쓰던 버릇이 있어서 이혼하고 난 이후에도 씀씀이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직장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지내던 형님은 그런 친정 부모님한테도 버림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친정 부모님도 형편이 좋지 못하다 보니 씀씀이가 큰 형님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죠. 재산이 단 한 가지도 없던 형님은 친정 부모님한테도 쫓겨난 이후 재취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였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경력이 단절된 상태라서 재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임신한 상태라서 다시 일을 하는 것조차 좀 버거웠던 모양이에요. 뒤늦게 한 사실이지만 형님의 아빠 아이 정체는 아직까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알려준 사실인데 형님이 이혼하기 전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었을 때 아주버님 몰래 남자들과 합석을 하게 됐고 거기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해요. 거기서 가진 애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하룻밤을 보냈던 남자의 연락처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한 아이를 혼자 키워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갈 곳이 없고 게다가 일할 곳도 찾지 못한 형님은 돌고 돌다가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어요. 형님은 저희 집까지 찾아오기엔 염치가 없었는지 저를 따로 카페에 불렀었는데요. 동서, 아니, 지혜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얼굴 많이 좋아 보이네. 너가 알아서 우리 아주버님과 이혼해준 덕분에 요즘 살맛이 나네. 무슨 일로 불렀어? 우리 이제 앞으로 절대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아, 배 많이 나왔다. 곧 출산 앞두고 있겠네? 사실 이거랑 관련이 있어서 말이야. 나 2달 뒤에 애 출산하거든? 근데 내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말이야. 애 나오면 산후조리도 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내가 지금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서 그 의한테 전화하고 싶어도 내가 그럴 염치가 없어서 혹시 너 돈 좀 있으면 빌려줄래? 이 몸으로 고시원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이 동네 모텔에서라도 지내고 싶은데 그럴 돈도 없어서 말이야. 딱 500만 원만 빌려줄래? 내가 애 낳고 꼭 갚을게. 내가 널 뭘 믿고 돈을 빌려줘? 우리 어머님 돈까지 훔친 너인데 내가 왜? 그러니까 인생 착하게 살지 그랬어. 내 친구한테 학폭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 어머님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너인데 내가 뭐하러 널 믿고 돈을 주겠니? 곧 태어날 애가 불쌍하다. 앞으로 나 이렇게 따로 보자고 하지 마. 지혜야, 딱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잘못했지. 우리 아이는 잘못한 게 없잖아. 제발 아이 생각해서라도 부탁할게. 어? 나 이렇게 지내면 우리 아이 건강하게 태어나지도 못해. 한 번만 부탁할게. 아니, 내가 왜 너애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데. 너가 알아서 케어해. 그건 너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아무리 잘못 살았다고는 하지만 우리 애가 무슨 죄야. 제발 도와줘. 전 형님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동창들 얘기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기 위해 다 연락을 돌렸더라고요. 형님과 같이 여행 다녔던 친구들조차 그런 형님과 손절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아주버님과 결혼할 때나 좋은 친구였지 이혼하고 나서 땡전 한 푼 없는 형님과 어울려 다니고 싶지 않다고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본인이 왕따 시켰던 제 친구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돈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양심도 없는 년, 너 지금 꼴이 얼마나 우습고 못났는지 알고 있니? 곧 태어날 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안 태어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거야. 너 같은 엄마 밑에서 뭘 보고 자라겠냐? 너 지금 말이면 다야? 돈 빌려주기 싫으면 빌려주기 싫다고만 말해. 그런 악담 내뱉지 말고. 본색 나오는구나. 내가 돈 안 빌려주겠다고 하니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네. 이게 바로 너야. 이런 너 밑에서 애가 뭘 보고 배울 수가 있겠냐고. 너 지금 주위를 봐봐. 너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도와주겠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 이게 너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 궁리나 해. 그리고 너 참 양심도 없다. 한때 너가 많이 괴롭혔던 피해자인 나한테까지 돈 빌리려고 찾아오는 거 보면. 제 친구는 형님한테 악담을 퍼붓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걸 형님 보고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안 좋은 일은 몰아서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형님의 친정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과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었는데 저희는 가지 않았었는데요. 아주버님은 그래도 전처 생각해서 장례식장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 있는 형님의 꼴은 말이 아니라고 해요. 그동안 노숙 생활을 해왔던 모양인지 제대로 씻은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형님 옆에만 가면 악취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찾은 사람들도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아주버님은 마음이 아팠지만 티를 내지 않고 부조금만 내고 왔다고 하네요. 형님은 그런 아주버님께 그동안 잘못했다고 제발 용서를 해달라고 싹싹 빌었다고 해요. 여보, 나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나 불쌍하지 않아? 나 결국 부모까지 잃었어. 당신한테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나서 부모 잃는 벌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부모까지 잃어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 제발 나 한 번만 구해줘. 나 지금 너무 죽을 것처럼 힘들어.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왜 그랬어? 나 당신 없으니까 하루하루 숨통이 트여. 진작에 당신이랑 결혼했으면 안 됐었는데 동생 말 좀 들을 걸 그랬다. 왜 당신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싶어.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정신 차리고 새삼 살아. 곧 태어날 아이한테 창피한 엄마 되고 싶지 않으면. 당신이 이 아이 지우라고 하면 지울게. 당신이 나랑 같이 살아주기만 한다면 평생 일만 하고 살게. 당신 평생 나한테 사랑 안 줘도 돼. 내가 당신한테 상처 줬던 거 속죄하며 살게만 해줘. 제발 당신 옆에만 있게 해줘. 부탁할게. 너 참 구질구질하다. 나 말고 딴 남자 찾아봐. 너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참 잘하잖아. 그래서 그 아이가 생긴 거겠지? 내가 널 뭘 믿고 같이 살겠냐? 아무리 지금 나한테 잘한다고 빌어도 다시 다른 남자 찾을 게 뻔한데. 그리고 지금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애 지우겠다는 말이 쉽게 나오냐? 정신 똑바로 차려. 뱃속에 있는 애가 다 듣겠다. 정말 나 이렇게 버린다고? 당신이 나 좋다고 평생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그런 날 진짜 이렇게 버린다고? 난 당신만 보고 잘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만뒀어. 그럼 당신이 나 끝까지 책임져야지. 나 좋다고 말해놓고 왜 이렇게 버리냐고.
애초에 당신이 직장 다니기 싫다고 했었잖아. 그리고 우리 가정 지키고 싶었으면 애초에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지. 아니, 애초에 다른 남자랑 뒹굴고 왔으면 안 됐던 거였지. 난 우리 부모님까지 안 볼 생각으로 우리 가정 지키고 싶었어. 근데 당신이 다른 남자 아이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우리 가정이 깨진 거야. 이 모든 건 다 당신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당신이 다 책임져.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을 뿌리치고 제발 정신 차리며 살라고 단 한마디만 남기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장례식장에 다녀온 이후로 며칠 동안 술만 드셨어요. 남편이 그런 아주버님 옆에 있어주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아주버님은 형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을 흥청망청 쓴 사람이라고 해도 그걸 눈 감아줄 정도로 좋아했다고 해요. 자신의 어머님한테 그러는 걸 보고 있는 정 없는 정 모두 떨어졌지만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저렇게 막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기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순간 다시 합칠 생각도 해보긴 했지만 어머님이 다시 힘들어할 생각을 하면 도저히 합칠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힘든 것도 잠시라고 생각하고 그런 형님이 우는 모습을 보고도 굳게 마음먹고 돌아서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형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걸 보니 눈물이 절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형님의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님 앞으로 빚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친정아버지께서 살아계시면서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많이 빌린 모양이에요. 친정아버지가 주변 사람들한테 빌린 돈만 무려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고깃집 하나를 운영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고깃집을 오픈하고 난 뒤 장사가 잘 안 됐었고 교통사고가 난 바람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결국 형님은 친정아버지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까지 얻게 된 거였어요. 저희 아주버님이 다녀간 이후 장례식장에 빚쟁이들이 엄청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형님한테 돈 갚으라고 엄청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빚쟁이들은 형님이 임신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돈 달라고 정신적으로 독촉했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형님은 결국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하게 됐었고 바로 입원을 해서 아이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몸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형님이 있는 곳이라면 빚쟁이들이 찾아가서 돈 갚으라고 엄청 난리를 치고 간다고 하는데요. 형님은 초반에 내가 그 돈 왜 갚아야 하냐고 따박따박 반박을 한 것 같지만 지금은 그런 기력이 없는지 돈 갚겠다는 말만 할 뿐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형님네 아버님께 돈을 빌려준 사람 중 제 친구 어머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친구한테 형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제 친구도 형님 때문에 미치겠다고 맨날 욕만 합니다. 형님은 몸을 제대로 회복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낮에는 부잣집 가정부로 일하고 있고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돈을 번다고 해요. 먹고 자고 하는 건 모두 부잣집에서 해결한다고 하는데요. 부잣집에 쪽방 하나가 있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고 제 친구가 들었다고 해요. 가정부로 일하면서 돈을 적게 받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 덕분에 다달이 빚 갚는 건 간신히 해결한다고 하네요. 가정과 친구, 부모, 돈까지 잃게 된 형님은 여전히 우리 아주버님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가끔씩 아주버님께 연락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겨울 정도로 연락을 하는 형님 때문에 결국 아주버님은 번호를 바꿨다고 합니다. 아주버님과 연락이 닿지 않자 저한테까지 연락을 자주 하는데요. 전 그런 형님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식구들한테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한 뒤 바로 차단했어요. 큰 태풍이 지나가서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저희 부부까지 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중인데요. 우선 아주버님은 이혼 후 한동안 일중독으로 지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상처가 컸는지 일에만 집중하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승진도 빨리 했다네요. 또 일중독에 빠져 살까봐
여자는 여자로 있는 거라며 어머님은 인맥을 총동원해서 참한 여자 한 분을 소개해 줬는데요. 그 여자분께서 얼마나 착한지 아주버님이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었다네요. 결국 두 분은 곧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버님도 그 여자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지 매일매일 웃음꽃이 폈답니다. 시어머님도 제대로 된 큰며느리가 들어오게 생겼다면서 정말 좋아하시고요. 새롭게 저의 형님이 돼줄 여자분은 결혼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시어머님께 벌써 잘해주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저희 시어머님과 목욕탕을 다닐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서 잘 지내보자고 카페와 맛집을 많이 데리고 가주기도 했어요. 게다가 저한테 자주 용돈과 옷도 사주고 있습니다. 지혜씨, 아니다. 동서라고 불러도 되죠? 저 동서랑 잘 지내고 싶어요. 우리 규환씨가 전에 어떤 사람 때문에 아픔이 있는지 잘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 규환씨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전부 도련님과 동서 덕분이라고 해요. 제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윗사람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게요.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귀엽게 봐주세요. 형님, 결혼 전부터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시어머님이랑 아주버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이렇게 천사 같은 형님이 생겨서 저도 엄청 기쁘네요. 그보다 우리 어머님 아주버님이 형님 덕분에 많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저야말로 너무 잘 부탁드려요. 새롭게 저희 형님이 돼줄 분께서 이 정도로 성격이 엄청 좋답니다. 그동안 형님 같지도 않은 여자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쌓였는데 이젠 저에게 제대로 형님다운 형님이 생긴 것만 같아서 행복해요. 아주버님도 정말 좋아하시고요. 남편과 저는 이번에 아이가 생기게 됐는데요. 임신한 지 약 3달 정도 됐어요. 아이가 생기다 보니 이사를 가야 했었어요. 둘이서 살고 있던 집이 방 2개밖에 없던 집이라서 아이 생각해서라도 방 3개짜리 집으로 이사 가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사 간다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통 크게 집 하나 장만해 주셨습니다. 곧 손자가 태어나는데 할아버지로서 하나 크게 선물해 주고 싶다면서 34평짜리 집 하나 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리고 아주버님이 곧 재혼한다고 말하니 아버님께서 그 결혼식 비용도 전부 지원해 주셨고요. 형님이 알아서 나가준 덕분에 모든 게 술술 잘 풀리고 있어요. 시어머님도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 한 명 나간 덕분에 우리 집에 좋은 일만 가득 들어온다고 진작에 이혼시켜야 했었다고 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번 나쁘게 살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이 나쁜 일들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형님도 한번 나쁘게 살다 보니 이렇게 벌 제대로 받게 됐잖아요. 전 수많은 나쁜 일들 중에서 학교 폭력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요즘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학생분들 절대 나쁜 짓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네요. 지금 지은 죄는 나중에 커서 다 돌려받거든요. 저도 곧 부모가 되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든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새 출발을 시작한 30대 여자입니다. 여러 사연을 들으며 문득 이혼할 때의 기억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이혼을 할 그 당시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100배는 더 나은 선택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문득문득 겁이 나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 자체를 망설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만큼 미련이나 후회란 감정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기에 사연까지 보내 하소연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연애 시절 남편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착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그 선하고 착한 모습이 좋았고,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이 남자는 착한 것을 넘어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에게 싫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사람이더군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회사는 달라도 늘 함께 출근길에 나서곤 했는데 하루는 급한 일이 있다며 남편이 저보다 일찍 집을 나섰죠. 남편을 배웅하고 나서 마저 준비를 하고 집을 나오는데 남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열린 버튼을 누른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여보, 지금 뭐해? 급히 처리해야 할 일 있다고 먼저 나갔잖아. 왜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어? 그게 옆집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면서 금방 나올 테니 엘리베이터 좀 잡아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뭐? 당신 나간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이때껏 안 나오면 다른 일이 생겨서 더 늦나 보다 하고 당신 먼저 가면 되잖아. 조금만 더 하다가 이렇게 됐어. 아, 얼른 문부터 닫아. 옆집 사람도 옆집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엘리베이터는 이용해야 할 거 아니야. 맞다. 내가 그 생각은 못했네. 아이고,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안 된다. 나도 바쁘다. 싫다. 그 말이 그렇게나 힘들어? 꽤, 좀 그렇긴 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선 돕는 게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말이야. 이렇듯 고구마를 통째로 삼킨 듯 답답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이었네요.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붙어 지내니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런 남편이 답답하긴 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니 될 수 있으면 잔소리는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고 살다 보니 남에게 피해를 주진 않는데 제게 피해가 생기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시동생 부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시동생은 남편의 하나뿐인 동생으로 집에선 아픈 손가락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결혼은 어떻게 하긴 했지만 생활력이라곤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생활력이 없는 남자가 책임감이라곤 있을 리 없었고 그런 남편과 함께 사는 동서가 마땅한 직장도 없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안쓰럽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남편이 그 집안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남편은 저도 몰래 동서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히 남편과 월급 이야기를 하면서였어요. 당시 저흰 돈 관리도 따로 각자 적금도 따로 들며 일절 상관하지 않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돈 이야기가 나오며 자연스럽게 대략적인 월급과 적금 규모, 주요 지출에 관해서 공유했죠. 지속적이진 않았지만 생활비가 늦어지기도 했고 못 보던 카드를 쓰는 것도 봤던 터라 겸사겸사 이야기를 나눠본 것이기도 했고요. 당신 적금은 들고 있어? 우리 돈 관리는 따로 해도 조금씩 적금은 꼭 들기로 했었잖아. 그게 한동안 넣긴 했었는데 요즘에 여유가 없어서 못 모으고 있어. 당신 월급이 나보다 많잖아. 난 부모님 용돈 조금 챙겨드리고 생활비 내고 내 용돈 빼놓고 적금 드니까 힘들진 않던데. 어디에다가 돈을 그렇게 쓰는 거야? 혹시 당신 주식 같은 거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재수 씨가 돈을 좀 빌려가서 여유가 없네. 동서가? 얼마나 빌려줬길래 그래? 거의 50만 원씩은 매달 빌려가고 부족하면 좀 더 말할 때도 있고 말이야. 뭐? 그러니까 매달 50만 원씩 빌려간다는 말이야? 그 돈을 갚기는 해? 아니, 나도 굳이 달라는 말한 적 없기도 하고 워낙 힘든 거 아니까. 달라고 하기도 그렇더라고. 그렇다고 안 빌려주기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말이야. 시부모님들에게 용돈 준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동생 와이프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이었죠.
그것도 서방님이 사정사정해서 빌려가는 것도 아니고 동서가 남편에게 직접 연락해 매달 돈을 뜯어가고 있다 하니 황당하더라고요. 거기에다 50만 원이 끝이 아니었고 부수적으로 10만 원씩, 20만 원씩 빌려간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더라고요. 시댁이나 저희나 부유한 것도 아니었고 지금 버는 돈으로 저희 앞날만 생각해도 넉넉하지 않은 살림인데 무슨 생각으로 돈을 퍼다 주고 있는 것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네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여보, 우리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아. 지금 우리 형편엔 부모님들 챙기는 게 마지노선이라고. 그래서 당신 생활비 늦게 주거나 아예 못 주던 달도 있었던 거야? 동선에 도와주느라 그렇게 된 거 맞냐고. 계획에 없던 현금이 나가게 되니까 나는 카드를 쓰게 되고 카드 쓰다 보니까 또 현금이 필요하고 월급 들어와서 급한 거 다 내고 나면 또 재수 씨가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카드 저 카드 쓰면서 돌려막기도 한다는 거네? 어쩌려고 그래? 이러다 서방님네보다 우리가 더 큰일 날 수도 있다고. 나도 알긴 아는데 재수 씨가 힘들다고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해. 재수 씨가 저렇게 싫은 소리하고 다니는 것도 다 내 동생 때문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미쳐.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해. 당신이 못할 것 같으면 내가 말할 테니까 지금 말해.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라 믿었죠. 그런데 남편의 월급날을 기점으로 괜히 눈치를 보는 것이 어쩐지 수상하더라고요. 부르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대화를 피한다는 느낌마저 들 때도 있었어요. 워낙 티나게 구니 모른 척하기도 힘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도망가지 못하게 안방에 붙잡고 앉아 추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바른 대로 말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내가 숨기긴 뭘 숨긴다고 그래. 당신 하는 행동이 딱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좋은 말로 물어볼 때 말해. 괜히 지금 숨기다가 나중에 들키면 그땐 진짜 수습하기 힘들어진다. 갑자기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사실을 고하더군요. 그게 사실은 재수 씨가 또 연락이 와서 돈 좀 보내줬어. 뭐? 또 50만 원 보내준 거야? 월급날에 연락이 와서 50만 원 보내주고 어제 또 연락 와서 급하다길래 10만 원 또 보내줬어. 아, 내가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말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런 연락이 왔으면 나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러면 내가 대신 안 된다고 잘 말했을 거 아니야. 나도 당신한테 말할까 고민하긴 했는데 말해봤자 당신은 안 된다고 할 거고 재수 씨는 급하다고 애걸복걸하니까 말할 수도 없었어. 미안해. 당신이랑 한 약속도 어기고 거짓말까지 해서 말이야. 그쯤 되니 남편도 남편이지만 동서에게도 화가 나더라고요. 월급날에 맞춰 연락해 돈을 달라는 것도 동서가 애걸복걸하면 남편이 거절하지 못할 걸 뻔히 알고 매번 돈을 뜯어가는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그것뿐인가요? 매달 뜯어가는 50만 원도 모자라 야금야금 얻어가는 돈도 점점 쌓이고 있으니 속에 천불이 나고도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 당신한테 그런 일을 시킨 내 잘못이지. 그냥 내가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잠자코 있어.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진짜 이번엔 안 된다고 할 수 있어. 아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낼게. 나도 요즘 힘들어서 더는 돈 못 빌려준다고 말이야. 그래? 그러면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보내고 답장 오는 것도 보여줘.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동서에게 문자를 보냈고 동서는 간단하게 알겠다는 답장만을 보내왔어요. 그렇게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은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동서에게 문자를 보낸 바로 다음 날, 동서는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형님, 아주버님이 갑자기 돈 없다고 하시는 거 형님이 시키신 거죠? 내가 한 건 맞는데 있는 돈을 없다고 한 건 아니야. 동서도 알다시피 우리도 형편이 좋진 않은데 언제까지 동서한테 돌려받지도 못할 돈을 퍼다 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동서 상황도 이해하긴 하는데 우리도 힘들어서 내린 결정이니까 동서가 좀 이해해줘.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두 분 다 직장 생활 하시기라도 하지. 저희는 저도 남편도 변변찮은 직장도 없는 상태라고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저보다 힘들겠어요? 형님, 저 진짜 힘들어요.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참고요. 밥도 간신히 끼니만 때우면서 지내고 있어요. 생활비도 못 주는 남편이랑 사는 제가 같은 여자로서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안쓰러운 마음이야 늘 있지. 동서 혼자 고생하면서 사는 것도 잘 알고 말이야. 그래서 동서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잖아 있긴 한데 매달 50만 원씩 받아가는 건 우리한테 부담이 되긴 해. 그거 말고도 급하다면서 10만 원씩 20만 원씩 빌려갔다면서? 우리 남편도 돈 갚으라고 재촉할 사람도 아니고 동서가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고. 이런 말까지 하게 돼서 미안. 그런데 우리도 더는 힘들어서 못 빌려줄 것 같아. 곡소리를 하며 감정팔이하는 것이 먹히지 않는다 싶었는지 동서는 짜증 거 화를 섞어내며 최악의 수를 두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저에겐 전혀 통하지 않긴 했지만요. 형님, 저도 이런 말까지 하기 싫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능력도 없는 남편이랑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나마 착한 아주버님이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셔서 희망을 갖고 참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중간에서 입김 나와서 도움이 끊기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는 수 없이 이혼까지 하게 될 텐데 그 후폭풍 형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나 하나 때문에 동서네가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딴 바보 같은 걱정은 전혀 되지도 않았어요. 그저 동서의 뻔뻔한 태도와 어처구니 없는 그 생각으로 인해 저와 남편을 얼마나 호구로 여기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죠. 남편 같은 사람과 산다고 저를 바보 멍청이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이참에 확실히 짚어줘야 할 것 같더군요. 이혼? 동서가 그런 말하면 내가 걱정이라도 할 줄 알았어? 이혼을 해도 동서가, 이혼녀가 돼도 동서가 되는 건데 냉정하게 말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 물론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형님 이제 보니까 정말 모진 분이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까지 푼돈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다는데 상관없는 일이라뇨. 에이, 그까지 푼돈은 아니지. 5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이야. 거기에다 동서가 어쩌다 한번 빌려가는 것도 아니고 매달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씩 빌려가는 달도 있던데 그게 어떻게 푼돈이야? 그 돈이면 우리 집 한 달 생활비하고도 남아. 그거야 제가 정말 너무 힘드니까 신세 좀 진 거라고요.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잖아요. 잘 돼도 다 함께 잘 돼야 좋은 거지. 형님네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인가요? 남들이 들으면 큰 오해하겠다, 동서. 우리 집도 먹고 사는 게 녹록치 않아. 버는 돈으로 양가 부모님도 챙겨야 하지, 살림도 꾸려나가야 하지. 지금처럼 내 남편이 동서네까지 돕고 살다간 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망해버리고 말 거라고. 그러니까 동서네 생활비는 서방님한테 말하든 그것도 안 되면 어머님께 도움을 구해. 이것도 저것도 다 싫으면 동서라도 일자리를 구하든가. 예전에야 임신할 거라고 일까지 그만둔 거였지만 지금 형편에 임신 계획할 리도 없을 거고 언제까지 두 사람 다 놀고 먹으면서 우리한테 생활비 뜯어갈 거야? 뜯어가다뇨. 엄연히 빌려간 거라고요. 빌린다는 말뜻을 몰라? 빌려갔으면 다시 돌려주는 것도 있어야 할 텐데 돌려주는 건 없이 계속 받아만 가고 있잖아. 내 입장에선 그걸 빌려줬다고 하기엔 힘들지 않을까? 하여튼 앞으로는 나한테나 우리 남편한테 따로 연락해서 돈 이야기 꺼내지 마. 우리도 해줄 만큼 했고 더는 힘드니까.
동서나 저나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지만 하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동서네까지 계속 책임지며 살다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다 끝나버릴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본전도 못 찾은 동서는 전화를 끊자마자 시모에게 연락해 하소연을 했고 그 화는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넌 무슨 애가 그렇게 냉정하니? 너희는 맞벌이라도 하지. 둘째네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지경이라는데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너희가 좀 도와주면 되잖아. 이때까진 잘만 도와주다가 갑자기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이때까진 제가 몰랐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안 이상 더는 그 집까지 먹여 살릴 순 없어요. 동서한테는 이런 말까진 안 했는데 남편 보니까 이때껏 동서네 도와주느라 현금이 없으니 카드 긁고 그 카드값 갚을 돈을 또 동서가 달라고 하니 돌려막기나 하게 되고 지금 서방님네 도와주다 큰일 나게 생겼다고요. 누가 들어도 남 도울 상황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시모는 콧방귀까지 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사태를 가볍게 치부하더군요.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도와줬던 거겠지. 카드 돌려막기도 능력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다. 내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닌 일을 넌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게야? 둘째네 도와줘서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네 호들갑 때문에 큰일이 나겠어. 하여튼 너희 집에서 도움 안 주면 당장 이혼하겠다고 둘째 난리 부리던데. 난 내 아들이 이혼당하고 혼자 사는 꼴은 못 본다. 당장 우리 장남한테 말해서 다시 둘째네 도와주라고 해. 그렇게 안쓰럽고 이혼하는 꼴이 보기 싫으면 어머님이 도와주세요. 저는 당장 제 코가 석자라 남편한테 그런 말은 못하니까요. 이런 몹쓸 것 같으니라고.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물러설 것 같아? 두고 봐라. 상황이 누구 뜻대로 돌아가게 될지 말이다. 그간 먹고 살기 바빠 시댁 식구들과 이런 식으로 부딪힌 적이 없었던 터라 동서와 시모의 이런 비상식적인 반응이 꽤 당혹스럽더라고요. 둘이 피가 섞인 사이도 아닌데 모녀 사이처럼 똑같이 구는 꼴 역시 어이가 없기도 했죠. 시모와 동서가 아무리 모의작당을 한다 해도 그래도 당사자인 남편이 제 편이니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동서와 시모에게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남편은 더는 제 편이 아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남편의 그런 모습은 또 처음이라 말문이 다 막히더라고요. 여보, 재수씨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었잖아. 당신이 시키는 대로 문자도 보내고 다신 돈도 못 준다고 했으면 됐지. 왜 재수씨하고 통화까지 한 거야? 그렇지 않아도 내 동생 때문에 힘든 사람 나도 도움 못 주게 돼서 미안해 죽겠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하고도 통화했다면서? 괜히 걱정하게 왜 엉뚱한 말까지 다 한 거야. 당신은 당신밖에 몰라? 아니면 친정일 아니라고 이딴 식으로 해결해 본 거야? 남편의 말 그 어디에도 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더군요. 그저 다른 사람 걱정하기 바쁜 남편의 짜증을 듣고 있는데 그제야 정신이 확 들며 화가 나더라고요. 하루 종일 동서 시모와 말다툼을 하느라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더는 내가 사랑하던 그 남자가 아니구나. 실망감이 덮쳐왔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당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화내? 동서랑 통화한 거? 내가 먼저 전화 걸어서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동서가 전화 와서 우는 소리 하길래 좋은 말로 우리도 힘들어서 안 된다고 했어. 그런데 동서가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화내는데 나라고 참고 있었어야 해?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야. 동서가 어머님께 뭐라고 했는지 나한테 먼저 전화 와서 화내고 난리 부리셨어. 아무리 좋게 설명해도 안 되길래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준 것뿐이고 아무리 좋게 말해도 화부터 내는 사람들한테 내가 천사도 아니고 시종일관 좋은 소리가 어떻게 나와. 아무리 그런 상황이었어도 당신이 한 번 더 참아줬어도 되는 거잖아.
꼭 이렇게 여러 사람 속상하게 만들었어야 했어? 당신은 내 속 타들어가는 건 안 보여? 나도 속상해. 나도 힘들다고. 어떻게 된 게 남편인 당신한테 나는 안중에도 없어? 내 심정은 어떤지, 내가 무슨 말까지 들었는지 그런 건 전혀 궁금하지도 않아?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걱정하기 전에 나부터 살펴봐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 당신은 엄마나 재수 씨보단 강하고 살만하잖아. 두 사람 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들이야.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부터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 당신도 가족이지만 엄마도 재수 씨도 내 가족이니까 말이야. 내가 강해? 살만해? 당신 눈엔 내가 그렇게 보여? 당신 대신 양갓집에 용돈 드리고 생활비까지 나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데 그게 살만해 보여? 그리고 가족? 그래, 엄연히 가족은 맞지. 그런데 당신이 가장 지켜야 할 가족은 나라고 나. 나는 당신이랑 우리 가정이 그 어떤 일보다 우선인데 왜 당신은 내가 가장 후순위일 수가 있어? 당신은 어떨지 몰라도 난 당신도 중요하지만 다른 가족들도 중요해. 그리고 지금은 다른 가족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니 당신보다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는 거고. 아, 그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단 건데? 당신이 나한테 화내면서 몰아붙일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잖아.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직설적으로 말할게. 나 앞으로는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내 동생이랑 재수씨 도와줄 거야. 뭐? 그러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할 건데? 당신 카드값은 어떻게 하게? 내 카드값이야 내가 좀 더 아껴 쓰면 되고 우리 생활비는 당신이 다 내면 되잖아. 당신이 재수씨처럼 노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호구짓은 혼자 하면 되지 저까지 끌어다 호구짓을 시킬 작정이더군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생활비조차 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저 역시 기꺼이 도우라고 했을 겁니다. 온 가족이 저만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이 싫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남편이 번 돈으로 남편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방님은 몸이 불편해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힘든 회사 생활을 견딜 만큼 인내심이 강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을 뿐더러 게으르기까지 했죠. 동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다못해 단기 알바라도 구하면 급한 생활비는 벌 수 있는 상황이란 걸 모르진 않을 텐데 그저 놀고 먹으며 남편에게서 나오는 생활비만 바라고 있었으니 도와줄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남편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진 않을 텐데 그저 불쌍하다며 저의 희생만 바라니 화가 났죠.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남편이 미워지기까지 하더군요. 난 나 혼자 우리 집 생활비 다 감당할 생각 없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헛소리 할 시간에 당신 동생이나 동서한테 일자리 구해서 생활비라도 좀 벌었으라고 그래. 사지 멀쩡한 젊은 것들이 언제까지 놀고 먹을 거래? 하여튼 난 분명히 말했다. 앞으로 생활비 빼먹지 말고 넣어. 남편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고 이렇게 부부싸움은 찝찝함을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하고 나니 화가 사그라지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전 동선회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더 화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물론이고 서방님 시모 남편까지 정답게 모여 앉아 하하호호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카드값도 제대로 갚아내지 못해서 시달리고 있는 주제에 한식, 중식, 일식 아주 종류별로 골고루도 시켜줬더군요. 주말 아침부터 말도 없이 나가더니 여기 와 있었어? 왜? 당신 없으면 이 사람들은 밥도 못 먹는 신세래? 이 사람들이라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 지금 내 입에서 말이 곱게 나오게 생겼어? 나는 지금 생활비에 양가 부모님들 용돈까지 감당하느라 등골이 휘청하는데 당신이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보고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 거기에다 당신이랑 나랑 싸운 건 기억도 안 나? 나랑 그렇게 심하게 싸워놓고선 여기서 하하호호 밥이 넘어간다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당신한테 내가 가족이긴 해? 내가 당신 부인이긴 하냐고. 당신이랑 싸워서 나도 기분이 좋진 않았어. 그런데 내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굳은 표정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 여기 시킨 음식들도 다들 어제 저녁도 못 먹었다고 해서 이것저것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처음부터 당신만 빼놓고 먹으려고 작정하고 왔던 건 아니었으니까. 괜히 오해해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앉아서 당신도 먹어. 속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그쯤 되니 구분도 되지 않았어요. 도끼 눈을 뜨고 보는 그 사람들과 더는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는 대신 남편 놈에게 말을 남기고선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앞으로 생활비는 무조건 반반에다가 어머님 댁 용돈은 당신이 드려. 당신 카드도 많이 쓴 것 같고 여유도 없는 것 같아서 어머님 용돈은 내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럴 필요도 없겠네. 앞으로 난 우리 집 용돈만 챙기고 생활비도 딱 절반만 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말만 남기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남편 놈도 상황이 심각하단 걸 눈치챘는지 불이 나게 쫓아왔더군요. 제 팔을 붙잡고 개거품을 물기 시작했지만 신경 쓰이지도 않았네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님 용돈은 이때껏 당신이 챙겼었잖아. 그런데 나한테 그걸 챙기라니. 당신 말대로 나 힘든 거 뻔히 알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었어? 애초에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챙기기로 했던 거였잖아. 그런데 당신이 계속 깜빡하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 챙기는 김에 같이 챙겨드린 거였고, 일종의 내가 당신한테 호의를 베푼 거였는데, 당신이 그딴 식으로 굴면 나라고 당신한테 계속 호의를 베풀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 생활비 잊지 말고. 여보, 진짜 이럴 거야? 이럴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들었어야지. 이번에도 동선에 돕느라 생활비 안 주고 무시하면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제부터 나는 구경도 못하는 내 남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는 꼴 못 보니까 이혼은 싫었는지 남편은 뒷말을 달진 않았고 생활비도 제 날짜에 통장으로 들어오더군요. 남편의 행동도 제가 알던 모습으로 돌아왔고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는데 여전히 느낌이 싸했습니다. 맞은 적도 없는 뒤통수가 얼얼하기도 하고 왜인지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엔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홀린 듯이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 촉이 맞더군요. 여전히 동서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고 있었고 남편은 저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던 것이었죠. 그것도 50만 원보다 큰 돈을 말이에요. 거기에다 늘 동서의 뒤에 숨어 아쉬운 소리를 직접 하지 않던 시동생까지 남편에게 우는 소리를 했는지 남편이 가게까지 차려줬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나올 만한 곳이 없는데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수상했죠. 전 문자 메시지를 계속 살펴봤고 남편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눈꽃만큼도 발휘하지 않는 대단한 가족애를 동서 부부에게 아낌없이 퍼다붓고 있었더군요. 남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나 제가 보기엔 그야말로 호구의 본보기였습니다. 그 모든 증거들을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남겨두곤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나 생활비도 잘 주고 있잖아. 그런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생활비? 잘 주고 있지. 그런데 그러면 뭐해? 당신 대출 받아서 서방님 가게 차려주고 그 가게 자리 잡을 때까지 두 사람 생활비에 용돈까지 주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아? 그걸 어떻게... 그 돈 그냥 준 거 아니고 빌려준 거야. 가게 자리만 잡으면 다 갚는다고 했어. 정말이야. 서방님이랑 동서가 그 돈을 갚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 난 그저 당신이 내가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도 또다시 나 몰래 그 큰 돈을 두 사람에게 줬다는 그 사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나도
내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어서 그랬던 거야. 언제까지 내가 돈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동생 말이 가게만 차려주면 정신 차리고 잘할 수 있다고 하잖아. 재수 씨도 따로 취업할 필요 없이 가게 같이 다니면서 부부가 같이 벌면 금방 일어설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나도 생각 많이 하다가 가게 차려준 거야. 당신한테 말할까 고민도 하긴 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사실대로 다 말할 수 있었겠어. 고작 생활비 주는 걸로도 그 난리가 났었는데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가게 차려준다고 하면 더 큰 난리가 날 게 뻔하니까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말할 타이밍을 놓치게 됐어. 그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잘 들었고 이혼은 서둘러서 하자. 당신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이혼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졌거든. 내 이야기 똑바로 들은 거 맞아? 나도 앞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 그랬던 거라니까. 동생 내가 먹고 살만해지면 내가 계속 도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내 말은 다 알아듣고 이혼하자는 거 맞지? 그래, 다 알아들었어. 당신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호구지신하고 다녔는지 잘 들었으니까 나랑 이혼하고 남 눈치 볼 필요 없이 멍청한 짓 계속하고 다녀. 길고 긴 남편의 변명에도 제가 아무런 동요도 없자 남편은 설득을 포기했는지 도리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호구? 멍청한 짓? 그래. 나도 내 돈으로 내 가족 돕는데 당신 눈치 보고 사는 것도 힘들어. 당신이 원하는 그 이혼 해.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얼른 이혼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나중에 돈 떨어지고 상황이 힘들어져도 나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나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말고 살아. 돈이 왜 떨어져? 나한테 도움받은 내 동생 이제 잘 풀릴 일만 남았거든? 성공만 하면 내가 빌려준 돈 몇 배로 갚아준다고 하는데 내 앞길에 지금보다 더 힘들 상황이 생길 것 같아? 내 미래엔 돈방석에 앉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이거 왜 이래? 당신이나 그때 가서 후회나 하지 마. 알겠어? 큰 소리를 떵떵 치는 남편을 보며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나 모릅니다. 신이 아니기에 모든 앞날을 알 수는 없으나 호구짓만 하다 버림받을 것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걱정과는 달리 혼자인 생활에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좋더라고요. 함께 사는 것이 지옥이었다면 이혼하고 난 후의 생활은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유난히 바쁘게 지냈던 1년이 지나고 잊고 살았던 전 남편이 찾아왔더군요. 돈방석을 외치며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한쪽 다리엔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때가 꼬질꼬질한 것이 행색이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갑자기 무슨 일로 찾아온 거야? 행색은 또 왜 그런 거고? 동생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고 하더니 뜻처럼 잘 안 됐나 봐? 한껏 비꼬는 말에 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당신이랑 헤어지고 동생이랑 재수씨 뒷바라지하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 그래서 회사 마치고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돈이란 돈은 다 쏟아부었는데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 그 덕에 다리는 이렇게 되고 입원도 하는 바람에 일에도 지장 생기고 결국 회사에서도 잘리게 됐어. 내가 돈은커녕 빚더미 안게 되니까 내 말이라면 끔뻑 죽던 가족들이 내 연락은 다 피하더라. 동생네는 가게 처분하고 이사까지 가버리고 엄마는 집에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줘. 어떻게 우리 가족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은 이해가 돼? 저에겐 너무나도 뻔한 결말이었기에 놀랍지도 않았지만 전 남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저를 붙잡고 울먹이기 시작했죠. 이혼을 할 때나 저를 붙잡고 울려고 하는 그 순간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나한테 위로라도 바라고 찾아온 거야?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 멍청한 호구짓은 혼자 하라고. 그땐 나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내 말이 맞는다 싶으니까 날 찾아온 거야? 하소연할 곳이 그렇게나 없었니?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았어. 내가 호구였고, 내가 멍청했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주변에 사람이 진짜 없더라. 그나마 나를 가장 믿어주고 사랑해줬던 사람이 당신인데, 당신마저 내 아니란 판단 때문에 놓쳐버리고,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거 늦은 거 아는데, 그래도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 미안해. 그땐 내가 진짜 미안했어. 난 당신한테 그딴 사과 같은 거 바란 적도 없으니까 괜히 찾아와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 난 이혼한 전 남편이랑 이러고 마주보고 있는 자체가 싫은 사람이니까. 그러지 말고 화 좀 풀어. 내가 이렇게 사과도 하는데 다 지난 일이잖아, 응? 1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나 미워하면서 살 거야? 나 당신한테 화 같은 거 안 났어. 아니, 그 어떤 감정도 없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네. 난 당신이란 사람이랑 이혼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서 당신은 없는 사람으로 치기로 했고, 그렇게 살았어. 그저 지금은 우연이라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라고. 제 뜻은 차고 넘치게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전 남편은 희죽희죽 미소를 보이며 너스레를 떨기 시작하더군요. 마치 제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내보이는 것만 전 남편을 원망하고 싫어한다는 듯 말이에요. 당신보다 내가 더 당신을 잘 아는데 그게 다 아직 앙금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라니까. 내가 앞으로 살면서 그 앙금 다 지울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당신이 싫어하던 우리 가족들이랑 연도 다 끊겼고 예전처럼 그런 일 반복될 일도 없어. 이젠 아무 걱정 없이 당신 바람대로 우리 둘만 생각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어때? 당신도 좋지? 남루한 차림으로 와서는 행복하게 살자는 말을 하니 웃음만 나오더군요. 하물며 자기 입으로 회사도 잘리고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고 성실하게 설명까지 해놓고선 말이에요. 호구짓으로 이혼하고 인생까지 말아먹은 놈이 저까지 호구를 만들기 위해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좋을 리가 있겠니? 그 말 하러 온 거면 행색이라도 좀 꾸며서 오든지. 그럴 형편이 안 되면 빚더미 말이라도 하지를 말았어야지. 자기 무덤 자기가 다 파놓고 그 무덤에 같이 들어가서 눕자고? 지금 내 삶도 난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당신이 뭐라고 그 무덤에 같이 들어가겠어? 난 전혀 그럴 생각 없으니까 인생 말아먹으려면 혼자 말아먹어. 너 싫어서 이혼까지 한 나 찾아와서 이러지 말고. 뻔뻔한 낯짝으로 너스레를 떨던 전 남편은 제가 생각보다 단호해 보이자 역겹게도 눈물을 흘려대며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나 망했어. 완전 인생 말아먹었다고. 당신 말을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다 망친 거야. 그래서 내가 다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 당신, 나 없이 살 수 있어? 지난 1년간 당신이 보낸 시간이 만족스러웠다고 하긴 했지만 그건 다 당신이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잘 생각해봐. 우리 결혼 생활 동안에 얼마나 좋았어. 당신도 착한 내가 답답하다면서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는 내가 좋다고 나 많이 사랑해줬었잖아. 나 당신이 사랑했던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당신 옆에서 다시 살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라. 이 말을 듣는데 혼자 돈 때문에 힘들어하며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그와 동시에 분노라는 감정이 저를 휘감기 시작했죠. 그래,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 안 줬지. 그 대신 나한테 피해를 줬잖아. 다른 사람한테는 싫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빚쟁이가 되어가면서도 나한테는 싫다,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하면서 날 외면했던 거. 기억 안 나? 지금도 그래. 어떻게 날 찾아와? 어떻게 그 꼴로 날 찾아와서 다시 잘해보자는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당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날 남보다도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나한테 당신 옆에 있어달란 말은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렇지 않아. 난 그저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당신만 생각나고 보고 싶어서 찾아왔던 것뿐이야. 그저 얼굴만 보려고 했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헤어져서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살자는 말까지 나왔어. 그리고 내가 당장 오갈 데가 없기도 하고. 사랑? 당장 오갈 데도 없다는 사람이 사랑 타령이 하고 싶어? 하긴 거짓 사랑 타령이라도 해서 내 마음을 흔들고 싶긴 했겠다. 그래야 당신 식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내 등에 빨대 꽂고 살 수 있었을 테니까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지? 난 당신이 사랑을 골백 번 들먹여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당신 입에서 사랑 이야기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좀 역겨울 뿐이야. 그러니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우린 이미 이혼했고 당신 바람처럼 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말이야. 이혼할 땐 그렇게 단박에 뒤돌아서더니 상황이 급하긴 한 것인지 어떤 말을 해도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울고불고 빌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 화를 더 돋우게 되었고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전 남편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 내쫓아 버렸습니다. 내쫓긴 전 남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며 고함까지 지르더군요.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당신이 정 싫으면 쭉 같이 살자는 말은 하지 않을 테니까 내 다리 나을 때까지만 이 집에서 같이 좀 지내면 안 될까? 나 진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래. 내가 당신한테 하는 마지막 부탁이다 생각하고 조금만 지내게 해줘. 어? 결국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전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고 전 남편은 경찰분들의 손에 끌려갔네요. 끝까지 고함을 지르며 말이에요. 전 남편의 한심한 꼴을 보고 나니 그놈의 식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문득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았고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우선 잘 사는지 못 사는지부터 말씀드리자면 제대로 못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 시동생은 전 남편이 준 돈은 이미 다 날려먹은 지 오래고 술까지 입에 대며 폐인처럼 지낸다고 해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동서는 생활비가 없어 주부 대출까지 받으며 남편이 정신 차리길 기다리다가 결국은 버티지 못해 이혼하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모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어요. 용돈이 끊기게 되자 노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간 모아뒀던 돈을 야금야금 써버렸다고 하더군요. 결국엔 그나마 남아있던 작은 집도 처분하고 그렇게 아끼던 두 아들이 빈대 붙을까 걱정이 되어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쪽방을 얻어 산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 하나 때문에 가족이든 뭐든 다 배신하고 버리는 것이 누구 하나 다를 바가 없는 인간들이다 생각했네요. 물론 진작 이혼하길 잘했단 생각도 했고요. 그 후 전 남편은 찾아오지 않았고 3년이란 시간 동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직을 한 상태인데요. 지역까지 옮기며 이직을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엄마 때문이었어요. 다 망해버린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의 소식은 통쾌함을 가져다 주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못난 감정들이 자꾸만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원망, 질책, 분노 등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감정들 말이죠. 거기에다 언제 또 회사나 집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사람들 때문에 조금의 불안감도 있긴 했습니다. 이런 제 상황을 눈치챈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딸, 그러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 회사 알아보는 건 어때? 너무 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런 곳 말이야. 그곳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다시 쌓아봐. 처음엔 물론 힘들겠지만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살다 보면 여기서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더 좋지 않겠어? 너만 괜찮다면 우리도 너 따라서 이사해도 괜찮고 말이야. 아니야. 괜히 나 때문에 엄마 아빠까지 고향 떠날 필요는 없고 이직이나 이사 한번 고민해 볼게. 그래, 잘 고민해봐.
네 인생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긴 한데 엄마가 걱정되어서 그래. 이혼이 보통 일도 아니고. 하물며 전 남편이 그 모양 그 꼴이 돼서 찾아오기까지 했으니 너도 여러모로 걱정되고 신경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고민해보고 만약에 엄마 뜻대로 할 거면 여기에서 있었던 일은 여기 이곳에 다 두고 떠나. 우리 딸이 이혼 따윈 떨쳐버리고 홀가분하게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어, 이 엄마는. 결국 고민 끝에 이직을 하며 이사를 하게 되었네요. 고민한 순간들이 아까울 만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직한 회사에서 2년 차 때 진급을 하게 되었고요. 다행히 마음 맞는 동료들도 많이 생겨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적은 편이에요. 요즘엔 취미로 가죽 공예를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망치질도 해야 하고 바느질도 힘들긴 하지만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자격증반까지 도전해 볼 생각이에요. 추후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작은 공방을 차리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해서요.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죠. 결혼 생활을 할 때는 두 사람이 벌어도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마음 편히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혼한 지금은 혼자 벌어도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정도는 다 하고 행복하려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인생 뭐 별거 있겠어요?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살면 그게 제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전 앞으로도 이렇게 살 예정입니다. 제가 이혼을 하며 깨달은 바가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더라고요. 가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제가 행복해야 가정 역시 행복하다는 걸 느낀 것이죠. 이로써 제 사연도 끝입니다.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